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7강 개념 2. 자, 명나라의 해금 정책과 관련해서 완자에 나와 있는 사료 하나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완자 111쪽인데요. 여기 보면은 명의 해금 정책과 왜구의 출몰 나와 있네요. 푸제는 타이완에 가까운 거의 연안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푸젠 상인이 이렇게 탄원을 하네요. 해금이 엄격해지면 식량을 구할 길이 없어서 해안을 약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해민들은 가만히 앉은 채 속수무책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깁니다. 명의 해금 정책을 실시한 후 동아시아에 왜구가 자주 출몰해서 약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뭐 교역을 하고 그래야 먹고 살 길이 있는데 해금 정책으로 교역이 자유롭지 못하자 그러니까 왜구가 실제로도 일본에서 오기도 했지만 명나라 그냥 민간인들이 왜구로 가장하면서 네. 밀무역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왜구의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왕직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중국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구로 가장해서 이렇게 밀무역에 가담한 사람이 있었기도 하다라는 거. 네, 그러면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명나라의 이 상황을 머릿속에 다 잘 담았죠. 그러면 조선과 명 사이의 관계부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면 조선은 가장 명나라의 조공-책봉 관계에서 가장 우위에 있었다고 할까요? 가장 보장받았다고 할까요? 1년에도 뭐 명황제의 생일이다, 세자 책봉일이다, 뭐 세자의 생일이다, 정월이다 라고 하면서 1년에도 여러 차례 명나라를 찾아갈 수가 있었죠. 조공을 바치면 또 그보다 더 많은 양의 답례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수입과 수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조선에서 명나라로 가는 조공무역 사절단을 조천사라고 했습니다. 뒤에 청으로 가는 연행사와 구분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어떤 물품을 명에서 답례품으로 받았냐면 생사, 비단, 서적 등입니다. 고급 물품이죠. 생사는 비단으로 만들기 전에 그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것들을 또 조공으로 바쳤냐면 종이, 붓, 그리고 조선의 히트 상품, 인삼 이렇게 됩니다. 이 사절단들을 따라갔던 역관들도 그 나름대로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은을 갖고 가서 사무역을 조금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조선은 명나라보다 조금 더 늦게 건국이 되죠. 1392년 건국이 돼서 여기를 조선 전기까지라고 봅시다. 임진왜란 터지기 전 1592년까지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과 무로마치 막부, 일본 사이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두 번째로 등장한 막부죠. 1336년 아시카가 다카우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남북조 시대를 거치고, 이제 센코쿠 시대 이르기까지 1573년까지 있었던 그런 막부입니다. 조선과 무역을 하고 싶죠. 네. 네. 조선과 무역을 하고 싶고 또 명과도 무역을 하고 싶은데 조선 초기부터 통신사라는 게 있기는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임진왜란 위에 정말 신뢰를 통하고 다시 한번 국교를 재개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조선에서 조선 초부터 일본으로 갔던 통신사가 있으나 네. 아마 문제에서 묻는 통신사는 나중에 에도 막부로 갔던 통신사일 겁니다. 조선과의 사이에서 이제 문제는 왜구가 들끓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무로마치 막부가 남북조로 갈라진 60년 기간 동안 사실 중앙의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 많은 왜구들이 조선으로 또 몰려갔습니다. 그 왜구의 소굴이 어디였냐면 바로 대마도. 스시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이미 15세기부터 이 왜구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1419년 스시마를 소탕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일본의 간청 때문에 삼포를 개항을 하게 됩니다. 부산포, 연포, 제포 다 이 근처예요. 연포는 울산이고요. 제포는 진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포를 1426년 개항을 하면서 무역을 그래도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무역은 조선의 이득이 된다기보다는
확실히 일본 쪽에 이득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 관청을 했고 일본이 얻고 싶은 물품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무역을 너무나 많이 원하니까 1443년 이때도 역시 세종 때입니다. 대마도주와 함께 계약조를 맺어서 어떤 세견선이라든지 무역 물품의 양을 제한을 한 게 바로 계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역이 조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역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왜구들의 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왜구라기보단 외란이죠. 외관에서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난을 일으킨 겁니다. 1510년 중종 때 삼포외란이 일어나면서 교역을 대폭 축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더 힘들겠죠. 무역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왜구가 또 들끓면서 명종 때 1555년 을묘외변이 터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교역이 조금씩 단절이 되고요. 선조 때 1592년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면서 이런 일본과의 무역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되고 맙니다. 이 무역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려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뒷장에서 또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오고 갔던 물품을 볼까요? 네, 일본으로부터 수입했던 것들은 주로 원재료입니다. 굴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가공품이 아니죠. 그런데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이제 얻고자 했던 물품, 조선이 일본으로 수출했던 물품은 쌀이나 서적 같은 이런 물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로 일본과의 이런 관계들, 네, 어떤 내용인지 쭉 자세하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로마치 막부와 명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국제관계나 대외관계를 쭉 배워왔으면 일본은 왠지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 질서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몇 가지 포인트는 있긴 있지만 거의 제외되거든요. 뭐 당나라와도 조공책봉 질서를 맺기보다는 그냥 견당사만 보내는 수준이었는데 정말 드물게 명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습니다. 무로마치 막부가 1336년 만들어지지만 60년간의 남북조 시대를 거쳐요. 그 60년간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입니다.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무로마치 막부 내 어떤 내란을 통일을 하고 또 이렇게 국내 안정을 가져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60년간의 남북조 시대 때 왜구가 정말 많이 들끓었죠. 뭐 중국이나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됐기 때문에 명나라는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리고 왜구를 좀 들끓지 않도록 니네가 좀 책임지고 왜구 좀 어떻게 근절 좀 해줄래? 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국왕으로 책봉받은 대신에 왜구 근절에 또 힘을 써야 됐던 그런 쇼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식 명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명과 가만 무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가만 무역은 15세기 초에 시작이 돼서 16세기 중반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가만 무역이 중단될 때까지 네, 이어지게 됩니다. 1404년에 시작이 되고요. 15세기 초죠. 1547년 이제 중단될 때까지 지속이 되게 됩니다. 이 명과 일본 사이에서 오고 갔던 물품을 봅시다. 일본도 역시 명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답례품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 답례품이 생사, 비단, 도자기, 서적 등이고요. 이제 조공을 바쳤던 게 원재료죠. 금, 동, 유황, 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0년에 한 번씩 명나라에 조공을 하러 갈 수가 있었어요. 그게 좀 제한이 되어 있었죠. 조금 명나라가 일본과의 무역을 자주 하는 것을 꺼려했을 수도 있고 일본으로부터 무역을 해서 얻는 이득이 적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자주 오고 왔던 사절은 조선 사절이에요. 일본이 가장 빈도수가 적었고요. 이런 틈바구니, 명나라의 해금이 유지되고 어떤 조공무역의 횟수가 정해져 있고 이런 틈바구니 이용을 해서 이제 블루오션을 찾았던 나라가 중국과 일본의 사이 정말 한 이 정도 위치에 있던 류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류큐는 1년에 한 번씩 명나라에 조공을 하러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뭐 이렇게 무로마치 막부나 이런 답답함을 류큐가 이 안에서 휘젓고 다니면서 중개무역을 하는 거죠. 명나라의 해금을 이용을 해서 그 연결을 하는 거예요. 명나라의 물품을 답례품을 또 엄청 받아다가 이걸 동남아에 판매를 합니다. 주로 판매했던 거는 이제 명나라의 아주 히트 상품인 도자기 그리고 생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아에 가서 또 이거를 판매해서 물건을 얻고 이걸 다른 나라에 또 뿌리는 거예요. 명나라나 조선으로 가서 류큐의 조개 껍데기 유황 그리고 일본의 칼과 구리 그리고 동남아의 상아나 향료를 판매를 하는 그런 연결고리 윤활유 역할을 류큐가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류큐가 이렇게 중개무역을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역시 명나라의 해금 정책 네, 민간인의 무역이 금지가 되고 오로지 조공만 받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조공만 받는 그 해금 정책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금이 완화가 되면 류큐도 중개무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것으로 이득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어요. 16세기 후반 해금이 완화되면서 중국 상인들이 동남아로 직접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류큐의 중개무역에 기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16세기 후반에 명나라의 해금이 완화가 되고 이때쯤이면 포르투갈 상인들도 마카오라든지 이런 지역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개무역이 쇠퇴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됐으면 영상 아까 것부터 다시 보고 충분히 이해를 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네, 일단 여기까지 영상 끊고 가겠습니다.